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에스텔입니다. 릴리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두 분? 그런가요? 제가 원래 목소리 맞죠? 지금 지금 살짝 나 너무 뽐내는 것 같아서 살짝 두 그 분. 엄마들 전화 받듯이 여보세요? 이렇게 하듯이 좀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언니들과 함께 살롱을 찾았는데요. 에스텔님, 릴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살롱의 또 젊은 피 에스텔님. 그런가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이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초부터 살롱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모임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첫 조 감독님의 매력에 제가 빠진 거죠. 첫 모임 뭐였죠? 무슨 책으로? 근데 그 했었죠? 책 너무나 시끄러운 그 책이 있었잖아요. 아, 제목이 길어서 엄청 기억이 길었어. 안 나요. 그 윤미님이 선정한 네, 책.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 책 때부터 제가 함께했죠.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시끄러웠어. 너무 가까이였나? 너무나도 가까운 뭐 이런 거였나? 아니,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살롱의 신여성, 아주 신기술을 지금 저희 살롱 멤버 중에서 이런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그렇죠. 릴리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신의 살롱 언니들을 만나러 인천에서부터 달려온 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떤 일 하시는지도. 그냥 뭐 작은 스타트업, IT 관련 스타트업을 멋있어요. 제가 근데 기술자는 아니고 거기에서 온갖 일들을 하고 있고 아니야,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고만 하면 안 돼. 네. AI 기술을 다루고 있는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네, 요즘 얼마나 핫합니까, AI.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에스텔님의 직업을 언젠가는 이 AI가 대체할 수도. 저도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거든요. 일본어. 되게 사실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요새는 다 뭐 기계가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떨리겠어요. 그렇습니다. 덜덜덜. 아니, 왜냐면 제가 주변에 이제 번역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일거리가 올해 들어서 확 줄었대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일거리가 줄은 것도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 수가 확 줄었대요. 아카데미 학생 수가. 그래서 이게 왜일까 봤더니 이제 AI로 번역을 너무 잘 할 수 있게 되니까 다들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려고 하지 사람들이 굳이 그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배우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공감되네요. 그거는 그래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나 그래서 좀 무서워. 진짜 AI가 내 일자리도 다 뺏고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방식의 또 삶의 방식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맞게 또 인간들도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게 이제는 능력이 될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그쵸? 저는 문해력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봐요. 문해력하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AI는 결국에는 데이터나 기존의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 학습한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와 대화를 잘 나눠야 되는 것. 그 친구에게 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대답을 잘 이끌어낼 수 맞아요. 있도록 뭔가를 던지는 건데 그게 결국에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진짜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제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거 세울 때도 다 AI를 활용하는데 AI에게 어떤 질문을 정확하게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맞습니다.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에 참고해가지고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냐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냐 이게 능력치가 된다고 맞아요. 그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생각하고 하는 게 결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직원들을 뽑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뽑을 때 예전에는 어떤 기술을 다룰 줄 아는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기술은 얼마든지 정말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과 더 소통을 잘하고 그런 게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덕목이 된 거죠. 제 생각에 언젠가는 그래서 이 팟빵 팟캐스트가 굉장히 희소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저희의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도 가지고 있답니다. 네. 그런 걸 또 반증해주는, 증명해주는 또 댓글들이 저희 팟빵을 찾아주시는 청취자분들의 댓글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팟캐스트 팟빵 듣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브로크백 마운틴을 듣고 소담님께서 다은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궁금했는데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니 오랜만에 영화 장면들이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브로크백 마운틴 편이 저희 혼밥 생활자의 책장이라고 팟빵 팟캐스트계에서 나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채널이거든요. 그 채널의 운영자인 김다은 기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다은 기자님과 같이 녹음했었던 편을 듣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도레미 파랑님이 주신 댓글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책이라고 하시네요. 책이에요. 저도 머리맡에 두고 매일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언니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저 추천해드리고. 읽었습니다. 그래요? 읽었어요. 네, 꽤 두껍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뭔가 팍팍 꽂히고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진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9768869님께서 위대한 개츠비 편을 들으시고 위대한 개츠비 저희 첫사랑 같은 책인데 잘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거 셜록님의 띵작. 네. 멋있죠. 책. 이름이 좀 무서운데? 만만히 배지? 뭘 만만히 벨까? 네, 브로크백 마운틴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시내 21 평론가들은 그냥 무시가 답. 이성의 동성애를 떠나서 뜨거운 사랑도 못 해본 애들이 평론한 것 같은 느낌이라 별로였는데 완전 극공. 이거 시내 21 평론가님들이 듣진 않으시겠지. 브로크백 마운틴을 녹음할 때 저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서 나온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되게 유아기적인 사랑이다. 그런 평을 남겼다고 하셔서 왜 그런 평을 남겼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고찬님인가요? 가차님? 모르겠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문불성 너무 재미있네요. 개츠비를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개츠비는 그냥 디카프리오다 생각했었는데 책 속에 새로운 개츠비를 만나고 왜 이 책이 명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특히 닉을 통해 뱉어내는 작가의 한 줄 한 줄의 섬세함이 제일 좋았습니다. 두 분 개츠비 읽으셨나요? 두 분 다? 네, 읽었습니다. 개츠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책이 되게 뭐랄까 문장력이 되게 좋다? 맞아요. 약간 좀 주옥 같죠? 그쵸? 글들이 네.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 레드몽님께서 전 데이지도 INFP라고 봅니다. 인프피. 무게에게 감정대로 움직이는 끝판왕. 원하는 거 다 가진다지만 뭘 계산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톰과 데이지는 그 후로도 계속 평생 해로하며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 때나 지금이나 눈물 흘리는 건 흑수저뿐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결말 너무 싫었거든요. 맞아요. 좀 슬프죠. 약간 끼리끼리 결국에는 만나서 뭐 해로할 것 같은 그런 엔딩으로 이 작가의 일생이 너무 책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또 같은 책, 같은 방송을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릴릴리님. 네. 인간 군상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가끔 씁쓸하지만 흥미롭네요. 그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 또 고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맞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 해주셨네요. 홍방울님입니다. 혼밥 생활자의 책장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또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갑네요. 김다은 PD님이 게스트로 나오시다니 또 느낌이 달랐네요. 책도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물 권력 듣고 남겨주셨는데 김다은 PD님의 애청자, 혼밥 생활자의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네요. 코모스님께서
디카프리오가 와인잔 들고 있는 짤 유명하잖아요.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게 돼서 원작을 찾아 읽을 생각을 안 했는데 역시 책을 읽어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낀 에피소드였습니다. 요즘 과제랑 팀 활동이 몰아쳐서 책을 못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안 그래도 집중력이 부족한데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 근데 언니들의 책과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양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들의 수다가 길어질수록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 댓글은 저희 셜록님, 미니님이랑 꼭 공유할게요. 라일라이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투루먼 쇼를 듣고 정말 추억의 영화네요. 저 당시 정말 기발한 영화라고 감탄했는데 다시 들으니 추억 샘솟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언니들 저희 댓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저희가 댓글 받고 있거든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까지 언니들의 댓글, 오빠들의 댓글, 형님, 누나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185화. 이번 방송은 릴리님께서 선정한 책으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네. 릴리님이 선정한 책 어떤 책이죠? 네. 바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작품입니다. 스토너. 네.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은 이동진의 빨간 책방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였어가지고 아마 이동진 평론가님 덕분에 또 알려진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많은 후기들을 남겨주셨던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스토너를 언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도 이 작품의 제목은 굉장히 예전부터 들었는데 뭔가 좀 슴슴하고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한번 별 기대 없이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후루룩 이렇게 읽었던 되게 잘 읽히죠. 네, 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마지막 장을 딱 덮고 하면서 막 딱 눈을 감고 인생의 쓴맛이 막 뭔가 느껴져. 감상에 젖어드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뭔가 스토너의 생애를 굉장히 되게 가까이 들여다본 것 같아서 마치 한 생애를 살아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MBTI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INTJ입니다. INTJ라고요? 네. 되게 F 같은 느낌 근데 있는데. T와 F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일할 때는 확실한 T인데 네. 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문학책도 많이 읽는 게 이런 감성을 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좀 F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지나온 40년의 세월과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갈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삶에 대한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해도 사실 좀 안 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기대를 안 해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이 딱 어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기에 이 책을 만났는데 사실 뭐 삶이란 게 너무 많은 기대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런 기대 없이 삭막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어떤 삶이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어서 언니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와, 완전 스토너한테 속 빠졌었던 거네. 완전 빠졌어요. 뭐야, 여자 스토너. 거의 인생 책이 됐어. 뭐지? 그 후반부에 이 삶의 이야기도 그 캐서린을 만나는 이야기도 혹시 나중에 안 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좋습니다. 이 책이 스토너 저는 이번에 3번째 읽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첫 번째 책은 다른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게 됐고 2번째는 저희 살롱에서 은하님이 저희 전에 이제 살롱 팟캐 같이 녹음했던 은하님이 선정을 해서 저희 살롱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한번 읽게 됐었고요. 이번이 3번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처음 읽었을 때는 엄청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책을. 완전 왜냐면 이게 보면 책이 되게 재밌거든요. 잘 읽혀요. 너무 잘 읽혀요. 왜냐면 그죠? 등장인물들이 너무 빡치게 해. 스토너를. 진짜. 내가 스토너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읽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스토너의 감정에 딱 이입이 돼가지고 읽었던 책이고요. 2번째는 솔직히 스토너가 아닌
다른 인물들에 더 이입이 됐어요. 스토너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입해서 이건 사실 스토너의 시점이고 스토너가 화자이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이잖아요. 이 시점이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다른 주변 인물들이 보이면서 아니 사실 이들도 스토너한테 뭔가 힘들고 어렵고 빡침이 있지 않았을까. 주변 인물들에게 좀 더 공감하고 이입해서 읽어보게 됐고요. 이번에 읽을 때는 양쪽에 다 시선이 가고 또 주변 오히려 뭐 부모님이라던가 약간 조연처럼 나오는 그런 인물들에 더 제가 이입해서 읽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되게 금방 재밌게 잘 읽히는 책은 똑같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런 감상으로 읽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진짜 대단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깝깝했어요. 고구마 100개를 연달아 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계속 근데 그 먹으면서 멈출 수 없게 계속 먹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끝까지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많은데 그래도 계속 읽고 싶고 계속 어떻게 되는지가 마지막까지도 너무 궁금한. 다 읽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녹음을 와야 되니까 아침에도 이거를 다시 뒷부분을 한 15장부터 다시 봤다니까요. 아 진짜. 네, 그럴 정도로 자꾸 생각이 나는 소설이더라라는 네 그런 감상입니다. 저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약간 막장 드라마. 아 맞아요. 느낌도 나지 않아요? 진짜? 약간 주인공이 그 너무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아, 주인공이 그랬나요? 있고 주인공 옆에 이제 그 배우자 되게 나를 빡치게 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또 빡치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고 맞아요. 그게 그리고 다 나는 너무 되게 극적이고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되게 늦게 시작했어도 잘 나가는 또 친구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나를 꼬시는 여자가 있고 그럼요. 그렇죠.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 그럼요. 되게 할 거 다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줄거리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줄거리 소개 우리 릴리님의 낭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스토너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은 이야기예요. 맞다. 와, 정말요. 너무 네. 그래서 정확해. 이렇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삶에 누구나 이런 삶 맞아. 그냥 이렇게 누구나 태어나면 죽으니까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 각자의 어떤 우주가 있잖아요.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스토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너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당연히 평생 뭐 농사 짓고 살겠지라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19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딱 스토너를 불러서 미주리 대학이라는 컬럼비아의 미주리 대학이 새로 생겼는데 너가 거기서 농가 대학에 가서 좀 새로운 좀 지식을 좀 가져와서 나중에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교육을 좀 받아봐라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던 이 시골을 떠난다고? 왜냐면 한 번도 거기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컸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원래 농가대학 뭐 토양학 뭐 그렇지. 이런 걸 공부를 듣고 있었는데 교양 과목으로 영문학을 듣게 됩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는 이제 작품을 배우게 됐는데 사실 뭐 문학이라고는 한 개도 몰랐는데 지금 저희도 시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딱 읽고 이제 교수가 소네트가 자네한테 무슨 말을 거는 것 같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 하면서 이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느낀 게 있어서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잘 대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문학에 호기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오기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학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서 이 친구가 2학년 때 농가대학 그걸 다 안 듣고 다 이런 문학과 관련된 작품 그런 교육 걸로만 다 이제 수강을 그쵸.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중에 교수님이 위처 교수님이셨나요? 슬론 아처. 교수. 네. 슬론 아처 아처 슬론이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 문학하고 사랑에 빠진 거다. 너는 교육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학자로서의 삶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평생 큰 욕심 없이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순수하게 학문을 뭐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죠. 사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합니다. 그 맞아요. 연한 푸른 눈을 가진 이디스라는 그녀에게 폭 빠져가지고 아름다운 그녀. 결혼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신혼여행 가서 이 결혼은 실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깨닫게 거죠. 되죠. 하지만 성격상 크게 뭐 아내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뭔가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이가 태어나요. 그레이스라는 예쁜 딸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레이스와 같이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막 교감을 하면서 잘 지내는데 이따가 뭐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아내가 참 이상하게도 스토너가 행복한 꼴을 못 보겠나 봐. 너무 이상해. 아니 이건 우리 분석해봐야 돼. 이따가 진짜. 그걸 꼴을 못 보겠는지 둘이 잘 지내니까 그 둘의 심리가.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마치 자기가 받았던 그 교육처럼 이렇게 뺑뺑이 돌린다고 그런 교육을 받게 해서 그레이스도 뭔가 웃음을 잃게 되는 아이로 이제 훌쩍 커버리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로맥스와의 어떤 사건들이 또 벌어지기도 그렇죠. 동료 하고 교수와 네, 거기서 또 통쾌하게 뭔가 이렇게 이뤄내긴 하지만 사실상 결국에는 뭐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는 또 싸움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뭐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아주 씁쓸한 네, 이야기. 이런 줄거리입니다. 뭔가 줄거리로 들으면은 뭔가 별게 재미없을 없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혹시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읽어봐야 이 재미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소소하게 흘러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예전에 그 아는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우리 일상만큼 드라마틱한 게 없다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면 우리 너무 단조롭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찰나에 떠오르는 그런 과거를 회상해보면 정말 아마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스토너의 삶도 그냥 너무 그냥 뭐 빤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들여다보면 와 이런 드라마틱한 삶이 또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어보시면 빠져 들어갑니다. 진짜. 먼저 우리 스토너에 대한 삶을 스토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토너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그냥 앞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쫙 설명해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토너라는 인물은 1910년에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그 뒤에 친구들이 다 친구들도 아니죠. 사실 4년 동안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그쵸?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에 그래도 그 친구가 없었다가 그, 이제 진로를 바꾸고 영문학을 그렇죠.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처슬론이라는 교수가 스토너를 굉장히 반짝이는 이제 보석, 원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끌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너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석사를 밟고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때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2명의 친구가 있는데 데이비드 메스터스라는 친구와 고든 핀치라는 친구, 이 두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둘은 박사 과정 중에 만난 동료인데 둘 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근데 이때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거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나 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들 이렇게 참전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윌리엄 스토너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오는 고든 핀치라는 친구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스토너는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고요. 데이비드 메스터스라는 친구는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프랑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초반에 소설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혹은 지금의 남성들, 기혼 남성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스토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언니들이 이해한 스토너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스토너가 굉장히 자기 기준에 대한 타협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고집이 생각을 있는? 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집이라고 말하기에도 진짜 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 기준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전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태클이 들어와도 자기가 진짜 자기를 뭐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워낙 사건들이 극적이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말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대단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스토너의 그런 성정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대단하다.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 면은요. 일에 대해서 그의 일면은 저는 좀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습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스토너라는 이름에서도 좀 연상이 되지만 또 여기서 계속 제시 홀의 그 불타다가 남은 돌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그 돌기둥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그 어떤 그 로맥스 교수의 어떤 행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화재와 같은 거죠. 이 제시오를 처음에 불타게 만들었던 화재와 같은 것인데 그 와중에도 남는 게 돌기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 자신의 뭔가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돌기둥 자체가 그냥 스토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천의 용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스토너가 굉장히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면 그냥 100% 아버지 가업을 잇지 아니면 어디서 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대학 교수가 됐다. 라는 면에서는 약간 개천의 용 느낌도 없진 않다. 그 스토너 처음에 시골에서 이제 갔을 때 옷 네. 딱 몇 벌에 한 아빠가 벌, 한 준 벌. 그 뭐 양복 그래. 그거만 입고 다녔다 단벌 얘기하는데 신사였어. 그거 왠지 좀 짠하지 않아요? 그 부모와 스토너의 관계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짠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모를 두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이 그냥 외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스토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학문에 대한 어떤 의지, 의욕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서 초반부의 스토너의 삶이 저한테는 참 멋있고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혼 이후의 삶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이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얘기를 언니들이랑 좀 더 해보고 싶어. 왜냐면 스토너가 만나게 된 이디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돼요. 스토너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슬론 교수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업도 강의도 하게 되고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인 고든이 주최한 그 파티에서 이디스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디스에게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보자마자 고든에게 다가가서 나 소개 좀 해달라. 나 이디스 저 여자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개를 받고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이디스라는 인물, 이디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이 소설에서는 스토너의 시각에서 그려지는 이디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천하의 악처죠. 네, 그렇게 그려지는데요. 어째 그럴까 진짜. 일단 그녀 자체가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그려지고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 감정 기복이 있는 장면들, 뭐 손님들을 초대를 초반에는 많이 하죠. 신혼생활 도중에. 근데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는 엄청 밝고 다정하게 대하다가 맞아. 갑자기 남들이 없을 때 갑자기 막 화를 낸다거나 막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다수 그려지고요. 또는 저는 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도 집을 넓혀야겠다고. 갑자기 집을 넓혀야겠다고 집을 하면서 갑자기 에너지가 막 저택을 막 사버려. 네, 그 저택을 사버린다든지. 뭐 이후에는 딸을 뭐 자기 통제 안에서 이렇게 다 키우려고 하는 모습 등 다 좀 저 여자 원래 이상했던 건가? 이디스는 스토너와 결혼해서 저런 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원래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집에서도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뭔가 따지지 않고 사실 그냥 부모님이 빨리 좀 보내려고. 보내버리는 듯한 어, 느낌이 좀 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그 부분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결혼을 한다고 했을까요, 이디스? 이디스. 스토너와 네. 저는 나중에 이제 딸도 나 사실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레이스도 이디스도 저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뭔가 결혼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결혼을 하면 뭔가 불만이 있었겠지. 기존에도 불만이 있었으니까는 그게 좀 바뀌겠지 했지만 사실 바뀐 건 하나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 변하는 건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바로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원래 본성이 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릴리님 얘기대로면은 그냥 이디스는 처음부터 이상한 원래 좀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교육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는 네. 과정에서 뭔가 꽉 막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했죠. 보수적인 네. 교육을 받았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쉽지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디스가 근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인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이디스의 이상한 행동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너는 처음부터 막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라 알아보고 싶은 거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 너무 이 여자가 좋으니까. 근데 스토너도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야. 경험이 너무 없었어. 스토너도. 맞아. 그 전에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야 여자를. 그러니까 스토너도 되게 무지했고 이디스도 아마 처음이었겠죠? 그렇겠죠? 처음이었겠죠? 스토너가? 그러니까 서로 처음인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겨를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론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릴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디스의 부모님이 이제 스토너를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냥 결혼을 결정해버려요. 근데 이 시대가 좀 그랬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 시대를 잘 알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을 하는데 원래는 좀 몇 계절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이디스가 그럴 필요 없다. 난 당장 올리겠다 결혼식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스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서 빨리 자기는 독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 열망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 이유가 그려지질 않아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이디스가 그냥 천하의 악처 정말 나쁜 여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나쁘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생각해보면 스토너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디스의 부모님은 왜 저렇지? 이디스는 왜 저렇게 됐고 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뒤틀려 있고 비틀려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힌트는 그냥 말을 뭔가 꺼내보려고 했지만 이디스가 되게 예민하게 굴었다. 끝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뭐 다음 질문과도 이어지는 맞아요. 얘기인데요. 남편으로서의 스토너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서로가 대화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나.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스토너의 시선에서 이디스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그려지죠. 완전 다르니까. 완전히. 근데 이디스의 시선에서 스토너는 어땠을까? 글쎄요. 저는 그냥 이디스 시선에서 스토너는 자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보다 계급이 낮다. 뭐 계급이 나랑 어쨌든 다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만약에 뭐 10만큼 행복하면 저 사람은 한 5만큼만 행복해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중간에 그 이디스가 부모님 집에 세인트 루이스인가요? 뭐 맞아요. 세인트 부모님께서 루이스. 잠깐 다녀오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변신해서 왔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왠지 그때는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좀 달라졌으니까 좀 더 잘해줘.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아지 다루듯. 그냥 집에 있는 강아지 다루듯이 내가 좀 잘해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 근데
그때 스토너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기 자리도 좀 굳건히 하면서 딸과의 관계도 너무 뭔가 좋아. 반짝반짝 좋을 때. 빛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빛날 때 덜 빛나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보다 빛나고 있지 하면서 그때보다 더 악처가 되거든요. 그냥 진짜 정말 속까지 끝까지 네. 비틀린 사람이네. 그러면서도 좀 곁을 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곁을 좀 안 내줬다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너는 뭔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곁을 내줬어야 좀 다가갈 수 있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차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디스를 이디스가. 이디스가 좀 더 이렇게 좀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네. 그죠? 뭐 성격, 성정, 뭐 기본적인 그런 기질은 맞지 않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남편이라면 남편에 대해 바라는 게 너무 많은가요? 남편이라면 모르겠어요. 이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게 약간 해소가 안 돼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잘 그쵸. 이해가 안 돼요. 이디스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서술만으로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했다. 그리고 스토너가 어떻게 보면은 막 문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 파고들잖아요. 근데 왜 아내한테는 파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나 내가 볼 때 작가가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한 많이 되었나? 사랑하면서 많이 되었나 봐. 왜냐면 저는 위대한 개츠비도 솔직히 거기 그 나오는 데이지가 굉장히 XXX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작가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자기 와이프에게서 받았던 어떤 경험, 기억,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데이지에게 그대로 다 투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디스가 정말 1도 이해가 안 되게 그려진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씩 내 시각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였으면은 그냥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디스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되게 고통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했나 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면이 1도 없으니까 저는 스토너가 이디스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있었을까? 정말 아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디스가 집을 이제 새로 얻고 나서 거기에 그 교수들을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등장하는 로맥스라는 교수는 소개해드리겠지만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교수가 집을 방문했을 때 이디스와 되게 유쾌하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디스가 또 로맥스와 둘이 되게 좀 뭔가 오묘하게 키스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고든 커플하고 이 스토너 커플이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더블 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희한하게 이디스가 나와 함께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뭔가 풀어지고 여유롭고 좀 텐션이 업된 그런 모습을 고든 앞에서는 보여요. 그 둘은 왜 저런 시너지가 나올까? 저 둘은 왜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디스가 고든을 만났으면은 저는 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고든을 보면은 되게 유쾌하고 얕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토너는 보면 되게 외골수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디스는 보면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 만나면 그 궁합이 되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고든하고 함께 할 때 뭔가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뭔가가 여태 스토너의 시선에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있을 때 이디스가 조금 더 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짧은 그냥 한순간으로만 묘사가 되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이디스 입장에서는 사실 스토너가 너무 스토너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한편으로는 해봐요. 있겠네요. 근데 이디스만큼 되게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책에서 아마 중반부터 나타날 거예요. 로맥스라는 인물.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로맥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작품이 잔잔한 작품 속에서 큰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한테는 초반에 보면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친구가 될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아까 그 집 초대해서 맞아요. 왔을 때 술 네. 먹고 자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맞아.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자기 자신이 몸이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해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스토너도 자신이 느끼는 어떤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뭔가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 친구랑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이렇게 장면이 나와서 둘이 이제 좀 친구가 되겠구나 했는데 딱 술 깨고 나니까 갑자기 쌩 하면서 좀 살갑게 굴게 되는 모습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그 로맥스가 저는 자기 자신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열등감이 아주 그냥 내면에 깔려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로맥스 자신이 아끼는 그 제자랑 자신을 너무 동일시해서 그 제자의 일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동일시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너무 들어가게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연민을 너희들이 갖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좀 강요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워커랑 일이 있었을 때 찰스 워커라는 학생을 로맥스가 지도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워커가 말도 안 되게 그 스토너 수업을 깽판을 놓고 또 뭐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 논문을 까는 하나하나 비판하는. 다 까고 그래가지고 이제 F학점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심의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이 친구한테 다시 구두로 하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해서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교수가 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로맥스가 막 분노를 하면서 아마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친구한테 연민을 느꼈을 거야. 근데 너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걸 용서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치 연민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굉장히 그냥 정치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저런 꼿꼿한 사람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묘하게 거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이 나거든. 뭔지 알 것 같아. 빛이 나거든요. 그들 노력해도 어떻게 얻을 수 없어. 자기는 얻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로맥스가 그래서 더 미워하는 약간 그런 구석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자격지심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자를 왜 그렇게까지 두둔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찰스 워커를. 네, 둘의 근데 공통점이 있죠. 네, 동일시하고 음. 있었다라는 릴리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사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로맥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이 영문학 쪽으로는 보니까 학생들에게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할 정도로 수업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다 표현이 됩니다. 맞아.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근데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키가 150이 안 되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로맥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로맥스라는 인물도 말 그대로 자기가 닦고 있는 학문에만 딱 열정을 비치는 가르치는 일에 딱 집중하는 몰두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우연치 않게 다른 파티에는 다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스토너가 초대한 파티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로맥스와 스토너가 뭔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다음날 바로 스토너가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거니까 쌩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로맥스도 스토너가 굉장히 스토너의 배경을 알 거 아니에요. 뭐 부유한 집안을 자란 것도 아니고 정말 학문 말고는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자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도 관심 없는 약간 외골수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맥스도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을 텐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그래서 로맥스는 어쩌면 결혼을 여기서 보면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예 그러네요. 나오지 않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집도 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따뜻하게 잘 꾸며져 있고 결국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갖지 않은 걸 스토너는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저는 거기에서 또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날 차갑게 또 변해버리고 스토너는 이유를 모르죠. 스토너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토너가 세미나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미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로맥스가 자기가 아끼는 수제자 찰스 워커라는 이 친구도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를 그 수업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줬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수업에 너무 제대로 임하지도 않고 뭐 놀러 나왔나 싶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너는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에게 낙지점을 준 거죠. 근데 또 로맥스가 기회를 주네? 얘한테. 그래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로맥스는 주려고 하고 스토너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절대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딪히는 게 그거였죠. 로맥스는 장애인이지 않나. 그 스토너는 아예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이게 무슨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태도, 정말 태도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여기에서 그려지는 찰스 워커와 로맥스 자체가 너무 그냥 비틀려 있는 거야. 이 둘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열등감 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비장애인들도 하기 힘든 것들을 해내고 있을까에 대한 시선이 아예 빠져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인물로밖에 그려지지 않고. 네,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그렸으면 찰스 워커나 로맥스를 비장애인인데 뭔가 열등감을 가진 인물로 그렸으면 저는 좀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인데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 라는 그런 시선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근데 왜 이 인물들을 그렇게 설정했을지 그건 궁금해요. 그래서요. 당했었나? 비슷한 걸? 뭐 되게 조금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진짜 있었던 일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시선이 작가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니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먹혔어. 좀 불이익을 주고 뭐 이게 가여우니까 로맥스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해줘. 뭔가 안 들어주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이 스토너라는 이 단단한 친구한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아무리 꽂으려고 해도 안 꽂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북돋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기존에 쌓아왔던 경험과 비교했을 때 스토너라는 인물을 처음 겪는 거죠. 네. 이런 단단한 인물.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원석 같은 사람인 거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원석 같은 존재라 흠집이 안 나네. 더 흠집을 내고 싶은 거야. 더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약간 이런 인물들을 좀 등장시킨 게 스토너는 아까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이렇게 해주면 뭐 더 좋아할 거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디스는 그냥 이디스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방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스토너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바꾸려 들거나 뭔가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켰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로맥스와 워커라는 사람들을 설정을 했나라는 싶을 정도로 좀 원석 같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물인 거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정치적이지 않고 내가 믿는 신념대로만 움직이고 이런 인물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아예 그냥 그런 머릿속에 그런 관념조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웨슬림도 마찬가지로. 로맥스가 왜 마지막에 그 퇴직을 권유할 때 뭐 이런 조금의 너에게 이익을 주겠다 뭐였죠? 정교수 시켜준다 맞아. 그랬나? 뭐 그런 식의 뭔가를 딜을 걸죠. 그때 딜을 걸었죠. 한마디로 딜을 걸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스토너가
너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맞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 대사를 해요. 네. 너가 나한테 뭘 줄 수 있고 자기는 그런 이해관계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이 맞다라고 스토너는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실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퇴직을 2년 더 미룰 수가 없게 되고 아프니까 이제 그래서 당기겠다라고 하니까 또 난리치잖아. 맞아, 로맥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로맥스 자체가 맞네. 참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뭔가 상황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그려지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로맥스는 사실 그 자리에까지 가려면 이게 그런 시선, 연민의 시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자신의 노력이 어떤 정말 피를 깎는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없는 찰스 워커를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그냥 맞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그렇게 품을 수 있나? 로맥스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약간 그런 걸로 꼬여있는 부분들이 불편하게 다가오긴 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진짜 얘는 이렇게만 할까? 단 스토너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스토너가 로맥스를 조금 이해했다가 이디스를 조금 이해했다. 이런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미워함을 느끼지 않고 미움 뭐 이런 감정을 자기가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스토너의 하나의 일종의 그런 조각이지 또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에스텔님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 로맥스 입장에서는 스토너를 이기고 싶은 거야. 그쵸. 뭘로라도 이기고 싶은 거야. 어떤 걸로라도. 근데 저 친구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신경도 안 쓰는데 항상 근데 항상. 그거 알아요? 그게 더 의지를 불태우는 거? 그러니까 그런가 제가 봐. 나를 신경 쓰고 제가 나를 의식하면 재밌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나 진짜 신경 1도 안 쓰고 내가 쟤를 이기고 싶은데 쟤는 내가 뭐 꺼리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더 불타올라요. 이기고 싶은 그런 승부욕이. 아마 로맥스 입장에선 스토너가 그런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쟤는 나를 쳐다도 안 보는데 나는 나만 이기고 싶네. 그래? 찰스 워커 너 무조건 내가 꽂아줄게. 이걸로 널 이겨보겠다.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찰스 워커를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로맥스가 손을 맞아요. 씁니다. 스토너가 져요? 그리고 스토너한테 이상한 시간표 주고 맞아요. 엄청난 불이익을 계속 주죠. 맞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로맥스가 뛰어난 정치력을 또 갖고 있어요. 총장의 눈에 들고 정치를 또 잘하고 그리고 수업도 잘하고 하니까 학과장이 됩니다. 영문학 학과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토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시간표를 짜서 이제 수업도 되게 엉망으로 듣게 만들고 이제 엉망으로 수업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힘들게 만들죠. 근데 또 이 와중에 근데 스토너는 오히려 좋아. 이 와중에 오히려 좋아. 이 와중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사실 워커가 굉장히 비난했던 그 논문을 쓴 주인공이기도 하죠. 논문 세미나를 할 때 들었던 청강생이에요. 심지어 청강생이야. 청강생인데 당시에 이제 20대 젊은 강사였고요. 스토너의 수업을 들으면서 논문을 써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찰스 워커와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성은 찰스 워커가 자기 논문을 뭐 까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근데 되게 영리한 여자인 게 이 찰스 워커가 자기 논문을 까는 것 자체는 내 논문을 까는 게 아니라 스토너 너를 까는 거야 라고 맞아. 그 부분 웃겼어. 네,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눈치가 빨라요. 근데 이 여성하고 또 스토너가 같이 마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여성이 논문을 이제 그 수업에서 썼던 논문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걸 스토너에게 보여주면서 갑자기 스토너가 와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다니 너무 멋진걸 하면서 갑자기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캐서린과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져요. 자기는 유부남이고 캐서린은 미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되게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싫은데 캐서린 찾아가요. 캐서린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캐서린이 그때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드라마죠, 완전.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교수님이 생각나고 교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둘이 사랑을 확인하고 그때 불꽃이 팍 튀어서 그러면서 캐서린 아. 그녀의 눈동자는 보라색이었다 막 이러면서 불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스토너와 캐서린의 사랑,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캐서린이 그런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토너는 이미 그 여자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여자가 문학을 자신과 논할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일부러 그거 의도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학문 이런 것들이 여자로 이렇게 태어난다면 저런 모습일 거. 그런 관점에서 봐서 물론 윤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적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스토너라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 한 건 결국에 사랑의 힘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스토너의 삶에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윤리적으로 보면은 천하의 이런 나쁜 놈 어떻게 이디스한테는 그렇게 관심도 없더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문학과의 사랑의 어떤 연장선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 번쯤은 좀 안타깝잖아요.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랑도 한번 그렇잖아요. 내가 캐서린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뭔가 내가 한 번도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험 한 번쯤. 내가 볼 때는 릴리님이 스토너랑 사랑에 빠졌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옹호하고 있나요? 옹호하고 있나요?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그 논리가. 네. 문학과의 사랑의 연장선이란 측면은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문학을 하는 여자, 문학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건 맞아요. 그건 저도 동의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 스토너란 소설이 식상해지는 진짜 하나의 중요한 오점이 이 부분 아닌가. 나도 너무너무 식상했어요, 사실. 뭔가 이럴 법한데 이런 게 나오네 또 이런 꼭 느낌.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외로운 유부남이 그런 여기서 거 같잖아요, 찍고 진짜. 저기서 찍었을 때 젊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이 설정. 이거 설마 환상 아니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스토너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스토너는 굉장히 단단하고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전혀 뭐 타협이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런 도덕적인 결함을 갑작스럽게 범한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래서 별로였다. 저는 좀 별로였다. 이 얘기, 차라리 제자로서의 관계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두 분의 이야기에 다 공감이 되는데 젊은 여성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되게 지적인 동료 교수라던가 그랬으면 저는 오히려 릴리님의 얘기에 완전 공감했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진짜 지적으로 나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도 이디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런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면서도 나를 설레게 하네? 이해돼. 스토너 되게 외로웠지. 그래, 맘껏 사랑하렴 했을 텐데 10몇 살이 어린 젊은 여자 갑자기 그렇죠. 현실적으로 10몇 살 어린 여자가 꼭 젊은 그러니까, 꼭 갑자기. 젊은 여성이어야 되냐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판타지를 넣었네. 캐서린에 투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너한테 뭔가 단비를 내려주고 싶은데 단비를 내려줄 만한 포인트가 그래 수업을 들었던 여제자 오케이 너야 해서 엮어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차라리 진짜 나이 든 여성일 수도 있고 비슷한 또래 여성일 수도 있고 나이 든 남성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치.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좀 다르게 만들어 갔으면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토너에게도 어떤 의미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그 어떤 하나의 씬은 분명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필요했어. 그게 젊은 여성이 아니었었으면 이라는 어땠을까? 얘기신 거죠. 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게
너무 이 중년 남성들의 판타지이기 때문에 맞아. 젊은 여성과 갑자기 그것도 나는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상대 갑자기 확 끌어당겨서 그러게. 뭔지 알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키스하고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추근덕거리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러네요. 이게 또. 너무 판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그 후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스토너하고 로맥스 사이에서 또 한 번의 다툼이 생기거든요. 스토너는 자기는 임기를 채워서 수업을 끝까지 하고 이게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종신 교수들은 원하면 2년을 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2년 일찍 퇴임을 할 수도 있고 스토너는 끝까지 수업을 채우고 나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공부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수업을 다 하고 퇴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맥스가 절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못하게 막는데 거기에서 알력 다툼이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토너한테 병원에 그냥 검진하러 갔죠. 내가 계속 배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네네. 검진을 하러 갔더니 암 진단이 내려집니다. 암이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가벼운 암인 줄 알았더니 치료가 가능한 암인 줄 알았더니 이미 몸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퇴임까지 결정을 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수업을 더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또 로맥스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로맥스가 너무 못되게 그려져서. 솔직히 이 정도가 됐으면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퇴임을 하는 퇴임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스토너는 원하지도 않는데 성대하게 파티를 치르고, 그러고 난 뒤에 스토너가 바로 죽음을 맞거든요. 과연 로맥스는 끝에 가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난 되게 민망할 것 같아.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가 남았어?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죽음을 앞둔 교수를 데리고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일을 또 처리하려고 했던 모습들에서 굉장히 나중에 반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소설은 스토너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의 마지막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스토너의 삶은 과연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 마지막 장을 덮고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어떤 판단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저무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누구에게도 탄생이나 죽음이 다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스토너의 삶은 찰나잖아요. 맞아요. 어떤 이 긴 어떤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찰나지만 또 계속해서 스토너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삶을 영위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삶도 판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저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면은 뭐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거고, 근데 또 뭐 교육자로서를 보면은 또 성공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삶도 판단 내릴 수 없겠구나라는 게 또 이 소설이 가르쳐준 무엇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딱 보고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요. 뭐 뒤에 쓰여 있는 이런 추천사라든가 이 소설을 약간 검색만 해봐도요. 한 인간의 뭐 실패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누군가의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라고 이렇게 규정 짓느냐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조금 불편했어요. 어려웠어요. 과연 뭐지? 뭐 결혼이라든가 진짜로 뭐 성공, 사회적 성공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성공,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너를 슬프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작가는 훌륭한 삶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슬펐고요. 그 부분 같아요. 작가가 얘기하는 이 스토너가 마지막에 자기의 책을 빼들다가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맞네. 죽잖아요. 네. 맞네요. 결국은 학문의 그거예요. 그러네요. 자기에게는. 그런 측면에서는 스토너의 삶, 자신의 삶은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맞네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끝까지 지키면서,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가치가 이제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은퇴를 해버리면 맞아. 자기 삶의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점에 60대 중반에 그러네. 음. 그리고 이디스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또 24시간 계속 같이 보낼 수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나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 그런 게 정말 성공한 삶이 그거 성공이죠. 아닐까. 진짜 쉽지 그쵸.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해보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본다면 스토너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맞아. 않을까. 좋네요. 네, 진짜로. 그렇죠. 어. 저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스토너 같은 고집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삶은 죽음에 이르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의 풍경은 스스로 채우는 것. 써올만 하네. 써오신- 언제 썼어 이거? 언제? 오늘 막 어젯밤에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스토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좋기만 한 삶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삶도 없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룬 게 있고 어느 부분에서 놓친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모두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토너가 곧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릴리님이 추천한 스토너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텔님이 선정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저희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이게 벌써 그렇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예요. 이거 2004년 개봉이죠? 네, 아, 그래요? 2004년 개봉이더라고요. 꽤 20년 오래됐어요. 된 거예요? 20년 된 20년 영화입니다. 된 영화죠. 이거 왓챠 티빙에도 있고요. 또 저 어디?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로 봤어요. 봤나요? 네. OTT 플랫폼에는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구독하고 있는 OTT에서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릴리님, 에스텔님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